엄마, 저 회사에서 해외 파견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전화를 마지막으로 아들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해외 파견이었습니다. 과연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정미정과 최영만 부부는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지만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외아들 최영준이 있었고 그 아이만큼은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영준은 어릴 때부터 공부 욕심이 있었습니다. 학교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선생님들도 조금만 더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집안 형편은 등록금은커녕 참고서 한 권 사기도 빠듯했고 영주는 일찍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대학 입시철이 되자 영주는 부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돈부터 벌고 나중에 다시 시작하겠다고. 정미정은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최영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만은 항상 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전직 형사였지만 지금은 명예퇴직 후 작은 사업을 실패하여 큰 빚을 지고 지금은 사설조사 같은 자잘한 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처지였습니다. 영주는 안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국내 굴지의 대기업 백동그룹 회장 전용 운전기사 채용 공고를 보게 됩니다. 급여는 다른 곳보다 월등히 높았고 복지도 좋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주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몇 차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 출근 날 영주는 새 정장을 입고 백동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 모습은 영준에게 낯설면서도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 전용 운전기사라는 직함은 이상하게도 영준에게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장의 출퇴근 일정만 수행하면 되었고 대기 시간도 비교적 여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회장의 가족들이 영준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장의 부인은 백화점 쇼핑에 영준을 대동했고 쇼핑백을 들고 따라다니라고 했습니다. 회장의 딸은 새벽에 전화를 걸어 친구 모임 장소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회장의 아들들은 심야 술자리 후 픽업을 당연하게 요구했습니다. 영준이 조금이라도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 돌아오는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내가 뭔데 입을 놀려? 기사 주제에. 영준은 참았습니다. 급여는 확실히 들어왔고 집에 조금이라도 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일은 괜찮다. 회장님도 좋으신 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영주는 점점 지쳐갔지만 견딜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돈을 모아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은 버티는 시간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회장과 사람들은 영준을 회사 직원이 아니라 집안의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개인 심부름은 물론이고 때로는 물건을 들고 서 있으라는 식의 모욕적인 지시도 서슴없이 내렸습니다. 영준은 그때마다 주먹을 쥐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야 집에 돈을 보낼 수 있었고 부모님께 잘 지낸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준은 회장과 저택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일정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는데 문득 회장과 사람들이 거실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모여 앉아 포도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그들의 모습은 영준에게는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준은 자신이 그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아무리 성실해도 그들에게 영준은 그저 운전기사일 뿐이었습니다. 이름으로 불리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학벌도 부족했던 영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어느 날 밤 영준은 숙소에서 잠들기 직전이었습니다. 내일은 회장의 오전 일정이 있어 일찍 일어나야 했고 영준은 알람을 맞춰두고 이불을 덮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회장의 둘째 아들인 김진성 이사님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영준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술에 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진성은 영준에게 지금 당장 나오라고 했습니다. 영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회사 일정이 아니며 내일 아침 일찍 회장님 일정이 있으니 개인 일정은 따로 신청을 해주셔야 한다고. 김진성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지금 거절하는 거냐, 내일 해고되고 싶냐. 영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해고, 그 단어는 영준에게 단순한 실직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 보내는 생활비가 끊긴다는 뜻이었고 다시 백수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준은 결국 지금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영준은 서둘러 옷을 입고 회사 차량을 몰고 김진성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었고 주변은 어두웠습니다. 영준이 도착했을 때 예상과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차량이 인도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그 앞에는 쓰러진 사람이 보였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영준은 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진성이 차 옆에 서 있었는데 손을 떨고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영준은 직감했습니다. 김진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친 것입니다. 영준은 다가가 무슨 상황인지 신고는 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성은 대답 대신 영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김진성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영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여기 앉으세요. 영준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 처리가 아니었습니다. 김진성이 영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영준의 멱살을 잡듯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 너가 운전한 거야, 알겠어? 영준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려 했지만 김진성은 영준의 손에 차 키를 억지로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자켓을 벗어 영준에게 던졌습니다. 주변 남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성이 앉아있던 운전석은 누군가가 재빨리 닦아냈고 영준이 서 있던 자리에는 발자국이 남도록 유도했습니다. 누군가는 영준의 지문이 운전대에 남도록 영준의 손을 억지로 잡아대고 누군가는 영준의 휴대폰을 빼앗아 화면을 몇 번 터치한 뒤 돌려줬습니다. 영준은 소리쳤습니다. 이건 범죄다.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막을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 말에 영준은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구급차도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김진성은 재빨리 뒤로 물러나 충격받은 목격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고 주변 남자들은 영준을 운전석 가까이 세워뒀습니다. 영준은 다시 소리쳤습니다. 제가 운전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회장과 측근 중 한 명이 경찰에게 먼저 다가가 말했습니다. 운전자는 지금 정상이 아닌 상태이고 회장님 댁 운전기사입니다. 경찰은 영준을 보며 신분증을 요구했고 영준은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영준은 계속 항변했습니다.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고 저기 있는 김진성이 운전했다고. 하지만 경찰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영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일단 동행하자고 했고 김진성은 멀리서 고개를 숙인 척하며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영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조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미 그 조작 속의 희생양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구급차가 피해자를 싣고 떠났고 영준은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차 안에서 영준은 계속 억울하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영준은 그날 밤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웠습니다. 영준은 조사관 앞에 앉아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김진성이 실제 운전자라고. 하지만 조사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조사관은 영준에게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영준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물론 영준은 그때 억지로 앉혀진 것이었지만 영상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운전대에서는 영준의 지문이 검출됐고 사고 직전 영준의 휴대폰 위치 기록도 사고 현장 근처였습니다. 영준은 그건 조작된 것이며 자신은 나중에 도착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 당신 지문이 운전대에 있었냐? 왜 당신이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영준은 대답했습니다. 김진성이 불렀어요. 억지로 차 키를 쥐어준 거예요. 조사관은 김진성에게도 조사를 했지만 김진성은 충격받은 목격자로 일관했습니다. 자신은 근처를 지나가다 사고를 목격했고 놀라서 회사 비서를 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영준이 도착했을 때 이미 사고가 난 상태였고 자신은 경찰에 신고하려다 기사가 당황하는 걸 보고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영준은 분노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김진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진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재빨리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 한 것이었지만 영준은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더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이 사고 직전 구간에서 끊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장 오류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었지만 영준은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이라고. 목격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술 취한 남자가 운전하는 걸 봤다고 진술했던 사람이 며칠 뒤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정확히 누가 운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변 상점의 블랙박스도 그날 하필 고장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영준은 세상 전체가 자신을 적으로 돌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증거는 모두 자신에게 불리했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지만 국선 변호인조차 증거가 너무 명확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치소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회장과 측근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영준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다면 내 가족이 망가질 겁니다. 남자는 담담하게 협박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전직 형사라면서요?
명예퇴직도 없던 일로 할까요? 어머니도 동네에서 못 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콤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대신 당신이 조용히 책임지고 들어가면 당신 부모 평생 먹고 살 돈은 보장해주죠. 영주는 자신은 죄가 없으니 끝까지 싸우겠다고 거부했습니다. 남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지켜보시죠. 당신 선택이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며칠 뒤 영준의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아버지 최영만이 퇴직 후에 하던 사설조사 일감이 갑자기 다 끊겼습니다. 단골 거래처들이 이유도 없이 손을 뗐고 영만이 알아보려 하면 상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동네에는 어머니 정미정을 향한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만과 미정은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점점 숨이 막히는 걸 느꼈습니다. 영주는 구치소에서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영주는 무너졌습니다. 이건 법정 싸움이 아니라 권력 싸움이었고 그들은 가족을 인질로 삼고 있었습니다. 영주는 결국 선택했습니다. 회장과 측근이 다시 찾아왔을 때 영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 건드리지 말아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백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백서를 작성한 뒤 영주는 부모에게 마지막 통화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에서 해외 파견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정미정은 걱정을 하며 물었습니다. 언제쯤 돌아오는 것인지, 정말 원해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영주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영준이 부모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얼마 뒤 영준은 교도소로 이송됐고 그 순간부터 영준은 세상에서 없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준이 교도소로 들어간 뒤 회장관은 더욱 철저하게 움직였습니다. 단순히 사건을 덮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단 한 줄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몇몇 기자가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법무법인에서 법적 대응이라는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광고주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언론사들은 스스로 발을 뺐습니다. 백동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건 언론사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이었습니다. 경찰서와 법원의 기록도 이상할 만큼 조용히 정리됐습니다. 사건 담당자들이 갑자기 전보 발령을 받았고 관련 서류는 보안 등급이라는 이유로 일반 조회가 제한됐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더욱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준의 수감 기록을 조회하려 해도 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영준은 단순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서 존재 자체가 삭제된 사람이 됐습니다. 출소 예정일도 수감 사유도 심지어 어느 교도소에 있는지조차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관은 권력과 돈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지워버린 것입니다. 처음 몇 달간은 정미정도 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준이 해외 파견이라고 했으니 연락이 뜸한 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미정은 영준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미정이 본인이 어머니라고 말해도 회사에서는 규정상 불가능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정은 영준의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도 영준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밤마다 미정은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해외 파견이 이렇게 연락이 완전히 끊길 수 있는 건지,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미정은 남편 최영만에게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영준이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최영만도 처음엔 회사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영만 역시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전직 형사로서의 직감이 뭔가 잘못됐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영준에게서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고 미정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식사를 거르는 날이 많아졌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 영준이 어딘가에 갇혀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영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명예퇴직 전까지 형사로 일했던 경력을 살려 영만은 아들의 행적을 직접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준의 마지막 근무지인 백동그룹, 마지막 통화 기록, 마지막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번 벽에 부딪혔습니다. 백동그룹 인사팀은 해외 파견 처리됐다고만 했고 더 이상의 정보는 주지 않았습니다. 통신사에 통화 기록을 요청했지만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마지막 기록 이후로는 끊겨 있었습니다. 영만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외 파견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인이고요. 본인이 연락 안 하는 걸로는 실종 신고가 어렵습니다. 영만은 답답했지만 경찰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영만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백동그룹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장가 저택 근처, 회사 본사 주변, 영준이 자주 들렀던 주유소와 식당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그런 기사 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찾아가면 같은 사람들이 본인이 착각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영만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루 만에 기억이 바뀔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 압력을 넣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영만이 백동그룹 본사 근처 카페에서 조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낯선 남자 둘이 다가와 영만의 앞을 막아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영만은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무슨 권리로 이러시는 겁니까? 남자들은 대답 대신 영만을 밀쳤습니다. 길거리 한복판에서였지만 주변 사람들은 못 본 척했습니다. 영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영만이 모아둔 자료 중 일부가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분명 책상 서랍에 넣어뒀던 메모와 명함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영만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정은 남편에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만하면 영준이가 돌아올지도 몰라요. 영만은 그 말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영만은 확신했습니다. 멈추면 아들은 영원히 없는 사람이 된다고. 지금 누군가 자신을 막는다는 건 아들이 어딘가에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만은 아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내가 반드시 아들을 찾겠을 거야. 그날 밤 미정은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만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대기업과 권력을 상대로 큰 소리를 내봤자 그들은 더 큰 힘으로 눌러버릴 것이었습니다. 영만은 대신 아주 작은 구멍부터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영만이 가장 먼저 주목한 건 사고 당일의 흔적이었습니다. 영준이 마지막으로 회사 차량을 운행한 날 그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만은 백동그룹 측에서 영준을 해고했다고 한 날짜를 기준으로 그 무렵 인근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뒤졌습니다. 신문기사 검색, 지역 커뮤니티,
심지어 작은 블로그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기록이 깨끗했습니다. 영만은 오히려 이 너무 깨끗한 상태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영만은 사고 현장 주변 상점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CCTV가 있는 가게들을 일일이 방문해 그날 밤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가게 주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쯤 CCTV가 고장 났었고 수리를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영만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같은 날 같은 구역에서 여러 대의 CCTV가 동시에 고장났다는 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영만은 가게 주인들에게 어느 업체에서 수리를 했는지 물었고 몇몇 가게에서 같은 업체 이름을 들었습니다. 영만은 그 CCTV 장비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업체 사무실은 낡은 건물 2층에 있었고 직원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영만은 사장이라는 사람을 만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시 그 구역 CCTV 수리 기록이 있을까요? 혹시 있다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장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영만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시길래 왜 그걸 알고 싶으신 거죠? 영만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영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영만은 그 업체 직원 중 한 명이 자주 간다는 술집을 알아냈습니다. 영만은 그곳에서 기다렸고 그 직원이 나타나자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아 술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던 직원도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입이 열렸습니다. 영만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고 그날 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직원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누가 와서 돈을 아주 많이 주고 저장 장치를 통째로 가져갔어요. 영만은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은 못 봤어요. 정장 입은 사람들이었다고만 기억합니다. 영만은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앤 것이 확실했습니다. 영만은 또 다른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피해자가 실려간 병원을 알아냈고 응급실 기록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영만은 병원 주변을 며칠간 배회하며 당시 당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의료진을 찾았습니다. 한 간호사를 만났지만 그녀는 두려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영만은 무릎을 꿇듯 부탁했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사라졌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간호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알려줬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 VIP 요청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장과 비서실 번호가 찍힌 팩스가 왔었어요. 간호사는 그 말만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영만은 그 정보를 메모했습니다. 회장가가 개입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영만은 조각조각 모은 정보를 집에 돌아와 정리했습니다. CCTV 저장 장치를 누군가 가져간 것, 병원의 회장과 비서실에서 팩스를 보낸 것, 영준이 해고된 시점과 사고 시점이 겹친다는 것.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적으로 싸우기엔 증거가 너무 약했습니다. 영만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덮는데 단순히 돈만 쓰는 게 아니라 구조를 이용한다는 것을, 한두 사람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움직여서 진실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만은 몇 년에 걸쳐 조용히 증거를 쌓기로 했습니다. 한 번에 폭로하지 않고
한 곳에 자료를 몰아두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여러 곳에 조금씩 분산해서 자료를 보관했습니다. 복사본을 만들어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은 지옥 같았습니다. 영만이 하던 사설조사 일은 완전히 끊겼고 단골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발을 뺐습니다. 새로운 일감은 들어오지 않자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미정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당 주방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이 든 몸으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고 나면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손은 세제 때문에 거칠어졌고 밤이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지 않으려 했지만 지치고 싸우고 울고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밤 미정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영준이가 정말 돌아오긴 하는 거예요? 영만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아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죄를 대신 쓰고 있을 테니까요. 아버지로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영만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미정 역시 예전의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늙어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만은 그동안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의 윤곽을 그려냈습니다. 회장과 둘째 아들 김진성이 음주사고를 냈고 영준을 현장으로 불러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것. 그리고 회장가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기록을 삭제했다는 것. 하지만 모두 정황일 뿐 결정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만에게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는데 김진성과 관련된 정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만은 경계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영만을 속이거나 위협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진지했습니다. 자신은 과거 김진성 주변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영만은 조심스럽게 만남을 제안했고 둘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녹음 파일이 담긴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김진성이 술자리에서 무심코 흘린 말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영만은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에서는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그 기사 하나 덕분에 살았지. 내가 들어갔어야 했는데. 영만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곧바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영만은 가진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남자는 금액을 제시했고 영만은 그 자리에서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간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영만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미정은 남편을 말렸지만 영만은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집했습니다. 영만은 돈을 준비해 다시 남자를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았지만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만은 며칠을 더 기다리면서 계속 남자를 만나려 했습니다. 영만은 속았다고 생각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의 흔적을 따라 전국을 헤맸고 한 달 뒤 영만은 남자를 찾아냈습니다. 남자는 지방의 작은 모텔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영만이 문을 두드리자 남자는 겁에 질린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과 사람들이 저를 찾고 있어요. 저 죽을지도 모릅니다. 영만은 남자를 진정시키고 USB를 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USB를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도망가야 합니다.
영만은 USB를 받아들고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영만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USB를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분명히 들어 있었고 김진성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그 기사 하나 덕분에 살았지. 내가 들어갔어야 했는데. 영만은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무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만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집 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미정은 집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와서 집을 뒤졌어요. 그리고 당신을 찾았어요. 영만은 급히 USB를 옷 안쪽 깊숙이 숨겨 끼며 미정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밤 영만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그만두시오.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영만은 문자를 지우고 USB를 여러 곳에 복사해 분산 보관했습니다. 다음 날 영만이 길을 걷고 있을 때 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영만을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남자들은 영만을 벽에 밀어붙이며 협박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시죠. 남은 부인을 생각해서라도 손 떼세요. 영만은 대답 대신 남자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들 돌려주면 그만두겠습니다. 남자들은 코웃음을 치고는 영만을 밀쳐 넘어뜨리고 갔습니다. 영만은 바닥에 쓰러진 채 하늘을 봤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은 오히려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직접적인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건 자신이 핵심에 가까워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영만은 일어나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승부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만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언론에 제보하거나 한 곳에만 증거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회장가는 그동안 한 군데씩 막아왔고 담당자를 바꾸고 서류를 묻어버렸습니다. 한 곳만 뚫으면 되는 구조로는 절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영만은 여러 방식으로 동시에 공개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재수사 청구, 국회 민원, 감사원 신고, 법적 증거 보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 군데를 막으면 다른 곳에서 터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영만은 검찰에 재수사 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김진성의 녹취, CCTV 저장장치 탈취 증언, 병원 VIP 팩스 흔적, 목격자 진술 번복 정황을 모두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제출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접수 담당자는 관련 사건이 조회되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영만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기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영만은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수감됐지만 기록이 삭제됐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상급자와 상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영만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원을 올렸습니다. 재벌가의 은폐와 기록 삭제, 무고한 시민의 인권 침해를 상세히 적었습니다. 동시에 감사원에도 공식 문서로 신고를 넣었습니다. 경찰과 법원의 기록 관리부실, 외부 압력에 의한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만은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냈습니다. 김진성의 녹취 파일, CCTV 업체 직원의 증언, 병원 기록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혹시라도 회장가 측에서 증거를 없애려 할 것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재수사 청구는 사건 특정 불가라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국회 청원은 조회수도 얼마 되지 않았고 답변은 관계기관에 전달하겠다는 형식적인 것뿐이었습니다. 감사원 신고 역시
조사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영만은 이 또한 예상했던 일이었기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 곳에 기록이 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회장가가 모든 방향을 동시에 막는 건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영만은 재수사 청구를 다시 제출하러 갔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아들의 수감 기록 삭제 자체가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담당 검사가 바뀌어 있었는데 새로운 검사는 영만의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검사는 물었습니다. 이 녹취 파일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영만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락이 끊겼어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영만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회장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영만이 제출한 증거 보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유는 증거의 적법성 문제였습니다. 녹취 파일이 불법 녹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만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국회 청원도 조용히 묻혔습니다. 답변 기한이 지나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감사원 신고 역시 조사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계속 반복됐습니다. 영만은 벽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모든 방법이 막히고 있었지만 영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제대로 싸우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결국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만은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사건 내용을 듣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대가 백동그룹이면 어렵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난색을 표했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아예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영만은 돈도 시간도 기력도 바닥나고 있었고 지쳐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만은 미정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 막혀 있어. 미정은 남편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영만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영만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상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 기억하십니까? 영만은 과거 형사 시절 도와줬던 후배 변호사의 목소리를 알아챘습니다. 선배님 소식 들었습니다. 이건 힘들 겁니다. 하지만 못할 일은 아닙니다. 영만은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도와줄 수 있겠어? 변호사는 대답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재판을 뒤집으려면 조작의 손이 아니라 조작의 구조를 보여줘야 합니다. 영만은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네. 그럼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같이 정리해 보시죠. 영만은 전화를 끊고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희망이 생겼어. 그날 밤 미정은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영만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변호사는 이미 영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이름은 한상민이었습니다. 영만이 형사였을 때 한 사건에서 도움을 줬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한상민은 영만이 가져온 자료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김진성의 녹취, CCTV 업체 직원의 증언, 병원 VIP 팩스 기록, 목격자 진술 번복 정황. 한상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증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영만은 물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한 거야? 한상민은 설명했습니다. 지금 있는 건 조각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건
이 조각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누가 지시했고 누가 실행했는지 그 구조인 거죠. 한상민은 화이트보드에 도식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성, 회장과 비서실, 경찰, 법원, 언론을 선으로 이었습니다. 이 선들을 증명해야 해요. CCTV를 누가 가져갔고 그 지시는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병원에 팩스를 보낸 사람은 누구인지, 담당 경찰과 검사가 왜 갑자기 바뀌었는지 영만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김진성이 음주사고를 냈다는 것만 증명해서는 안 됐습니다. 회장가가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것,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개입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한상민은 말했습니다. 먼저 CCTV 저장 장치를 가져간 차량의 출입 기록을 찾아야 해요. 그날 밤 그 구역에 들어온 차량 중 수상한 게 있을 거예요. 영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구하지? 한상민은 대답했습니다. 주변 주차장, 통행료 기록, 블랙박스를 다시 뒤져야 합니다. 영만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 주차장 관리 사무소를 찾아가 그날 밤 출입 차량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영만은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결국 한 주차장에서 기록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사고 시각 전후로 고급 세단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왔다 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를 확인하니 회장가 소유의 차량이었습니다. 영만은 이 기록을 한상민에게 가져갔습니다. 한상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연결고리입니다. 한상민은 설명했습니다. 회장가 차량이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각에 CCTV 저장 장치가 사라졌다는 것. 이 둘을 엮으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다음으로 한상민은 병원 기록을 더 파고들었습니다. VIP 팩스를 보낸 발신 번호를 추적했고 그것이 회장가 비서실 직통 번호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가 누구에 의해 지불됐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익명 계좌였지만 그 계좌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니 회장가 관련 법인과 연결됐습니다. 한상민은 말했습니다. 이제 구조가 보입니다. 사고 발생, 현장 조작, 증거 인멸, 기록 삭제까지 모두 회장가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영만의 삶을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조사에 매달리느라 생활비를 벌 시간이 없었습니다. 집은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미정은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미정이 과로로 인한 탈진이 오며 쓰러졌습니다. 영만은 병원으로 달려갔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쉬면 돈을 못 벌어요. 영만은 미정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미정은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들 때문이에요. 끝까지 가야죠. 한상민도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영만을 돕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다른 의뢰인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업은 백동그룹과 일하는 변호사는 우리와 일할 수 없다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한상민의 수입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한상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영만에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 형사 시절 선배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정의가 뭔지, 포기하지 않는 게 뭔지, 이번엔 제가 선배님께 보답할 차례입니다. 영만은 한상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몇 달에 걸친 조사 끝에 한상민은 최종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CCTV 저장 장치를 가져간 차량의 출입 기록,
병원 VIP 팩스 발신 기록, 사건 담당 형사의 비정상적 인사 이동 기록, 김진성의 녹취.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한상민은 영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재수사를 청구하시죠. 이번엔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영만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상민은 검찰에 재수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방대한 증거와 법적 논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무시할 수 없었고 며칠 뒤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수사를 검토하겠습니다. 영만은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수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회장관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검찰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고 증거는 이미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김진호 회장은 비서실을 불러 다그쳤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왜 재수사가 시작된 거야? 비서실장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최영만이라는 자가 끈질기게 파고들었습니다. 변호사까지 붙었습니다. 회장은 책상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걸 왜 미리 막지 못했어? 회장관은 급히 대응에 나섰습니다. 로펌을 통해 검찰에 압력을 넣으려 했고 언론에도 손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상민이 이미 여러 방향으로 증거를 보전해뒀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CCTV 업체 직원을 소환했고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그날 밤 정장 입은 남자들이 와서 저장 장치를 가져갔어요. 돈을 주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검사는 물었습니다. 차량은 기억하십니까? 직원은 대답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어요. 검찰은 차량 출입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회장과 소유 차량과 시각이 일치했습니다. 검사 측에서 회장과 비서실에 소환장을 보내자 비서실 직원들은 처음엔 모른다고 잡아떼었지만 증거 앞에서 점점 무너졌습니다. 한 직원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고를 처리하라고,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검사는 물었습니다. 누구의 지시입니까? 직원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비서실장입니다. 이어서 검찰은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비서실장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고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직원들이 근거 없이 제가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한 거죠. 하지만 검찰은 비서실장의 통화 기록과 이메일을 압수수색했고 그 안에서 사건 처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기록도 다시 조사됐습니다. VIP 팩스를 보낸 번호가 회장과 비서실이라는 것이 확인됐고 치료비를 지불한 계좌도 추적됐습니다. 익명이었지만 거래 내역을 따라가니 회장과 관련 법인으로 연결됐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김진성의 녹취였습니다. 그때 그 기사 하나 덕분에 살았지. 내가 들어갔어야 했는데. 라는 말은 명백한 자백이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김진성을 소환했습니다. 김진성은 법정에 나타났을 때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고급 변호사들을 대동했습니다. 검사가 녹취를 들려주자 김진성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농담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검사는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럼 왜 최영준이 수감됐습니까? 왜 그의 기록이 삭제됐습니까? 김진성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경찰과 법원이 알아서 한 일 아닌가요? 검사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당신 차량이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CCTV 저장 장치를 가져간 것도 당신 회사 차량입니다. 병원에 팩스를 보낸 것도 당신 회사 비서실입니다. 이 모든 게 우연입니까? 김진성은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변호사들이 개입하려 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검사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최영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김진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교정 시스템을 뒤졌습니다. 최영준의 기록이 삭제되어 있었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백업 시스템에 흔적이 남아 있었고 검찰은 그것을 복구했습니다. 영준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를 찾아냈습니다. 얼마 뒤 영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드님을 찾았습니다. 영만은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미정은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4년 만에 드디어 아들을 찾은 것입니다. 검찰은 영준을 소환했고 영준은 처음으로 진실을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영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일을 증언했습니다. 김진성이 자신을 부른 일, 억지로 차 키를 쥐어준 일, 가족을 협박해 자백을 강요했던 것. 검사는 영준의 증언과 기존 증거들을 종합했습니다. CCTV 조작, 목격자 회유, 기록 삭제,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검찰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영준은 무죄이며 실제 가해자는 김진성이었습니다. 재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회장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고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재벌가의 은폐, 무고한 청년의 인생, 4년간의 투쟁 같은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김진호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습니다. 몰랐다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회장도 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비서실의 은폐 지시 정황이 드러났고 회장은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영준의 보석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영만과 미정은 교도소 앞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4년간 보지 못한 아들, 억울하게 갇혀있던 아들이 드디어 나옵니다. 교도소 정문이 열리고 영준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너무나 많이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30대 후반의 청년이었던 영준은 이제 40을 바라보는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깊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정미정은 아들을 보는 순간 달려갔습니다. 영준아. 미정은 아들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4년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못 찾아줘서 미안해. 영준은 어머니의 품에 안겼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울어서 눈물이 말라버린 얼굴이었습니다. 영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운전 안 했어. 근데 그날부터 내 인생이 끝났어. 최영만은 아들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영만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 4년을 싸웠던 아버지는 이제야 아들을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교도소 앞 광장에서 햇빛 아래서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영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년 동안 보지 못했던 바깥 풍경이었습니다. 거리는 변했고 건물도 새로 생긴 것들이 많았습니다. 영준은 세상이 자신을 두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정은 뒷좌석에서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배고프지? 집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줄게. 영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4년간의 수감 생활이 영준에게서 말을 빼앗아간 것 같았습니다. 곧 집에 도착했지만
그곳은 예전보다 더 작고 낡은 집이었습니다. 영만과 미정이 4년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영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준이 좋아하던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손은 예전보다 거칠어졌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지만 어머니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영주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영만은 지난 4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단서를 찾았는지,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얼마나 많은 벽에 부딪혔는지. 영주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아버지는 세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영주는 자신이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아빠, 제가 그때 끝까지 버텼어야 했는데. 영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만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잘못한 건 저들이야. 미정은 영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죄인이 아니란 걸 믿었어.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 영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믿는 것만으로는 못 이겼을 거야. 아버지가 끝까지 싸워줘서 이긴 거야. 영만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긴 거다. 엄마도 나도 너도 우리 가족이 함께 버텨서 이긴 거야. 날밤 영주는 자신의 방에 누웠습니다. 4년 만에 누워보는 자신의 침대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영주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4년이 통째로 사라졌고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주는 이제 자신은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그리고 세상은 자신이 무고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상민 변호사가 영준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영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한상민은 설명했습니다. 김진성과 회장과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영준 씨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영준은 떨렸지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4년 전에는 가족이 다칠까봐 두려워서 굴복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재판 준비를 하는 동안 영준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4년간의 수감 생활과 억울함은 영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천천히 회복하세요. 미정은 아들이 상담받는 날이면 함께 병원까지 따라갔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아들이 조금씩 나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영만은 아들과 산책을 다니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준아, 힘들면 말해야 해. 절대 혼자 견디지 마. 영준은 조금씩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털어놨습니다. 영만은 아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줬습니다. 어느 날 영준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영만은 대답했습니다. 매일 포기하고 싶었지만 내 얼굴이 떠올라서 못 그만뒀어. 내가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 영준은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만도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두 남자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영준은 긴장했지만 이번에는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상민은 영준을 격려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을 그대로 말하면 돼요.
이제 진실이 이길 겁니다. 영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년 만에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영만과 미정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김진성과 회장과 비서실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진성은 여전히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먼저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김진성은 4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회피하기 위해 무고한 운전기사 최영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CCTV 저장 장치 탈취 증거, 병원 VIP 팩스 기록, 차량 출입 기록, 그리고 김진성의 녹취. 김진성의 녹음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 파일이 끝나자 김진성의 변호인은 반박했습니다. 녹취는 농담이었고 다른 증거들은 정황일 뿐 직접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하지만 검사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정황들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연히 이렇게 많을 수는 없습니다. 곧 1호 증인으로 CCTV 업체 직원이 나왔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 밤 정장 입은 남자들이 와서 저장 장치를 가져갔습니다. 돈을 주면서 입을 다물라고 했습니다. 김진성의 변호인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는지 기억을 정확히 하는 것인지 물었고 증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차량 기록을 제시하며 회장과 차량이 그 시각에 그곳에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병원 간호사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사고 당일 밤 응급실에 VIP 요청이 왔었어요. 비서실에서 팩스가 왔고 치료비는 익명으로 지불됐었죠. 김진성의 변호인은 그게 피고인과 무슨 관계냐고 물었지만 검사는 비서실 팩스 발신 번호와 치료비 지불 계좌를 추적한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모두 회장과와 연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준이 증인석에 서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영준은 심호흡을 하고 선서를 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사고 당일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영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성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갔던 것, 이미 사고가 나 있었던 것, 억지로 차 키를 쥐어받았던 것, 가족을 협박당했던 것. 영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제 인생을 빼앗아갔습니다. 4년간 저는 죄인으로 살았고 제 부모님은 저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저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준이 김진성을 똑바로 쳐다보자 김진성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의를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김진성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도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 자리에 갔습니까? 김진성이 불렀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영준은 대답했습니다. 통화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4년을 감옥에서 보낸 제가 왜 거짓 증언을 하겠습니까? 한상민 변호사가 최종 변론에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음주사고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무고한 시민의 인생을 빼앗은 사건입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기록을 삭제하고 한 사람을 사회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것은 범죄를 넘어선 인권 침해입니다. 한상민은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피고인들의 조직적 은폐를 가리킵니다. 재판장님,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김진성의 변호인도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증거가 정황일 뿐이고 피고인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힘이 없었습니다. 재판은 며칠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회장과 비서실 직원들도 하나씩 증인석에 섰고 일부는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건을 처리하라고,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그들의 증언으로 은폐의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김진호 회장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회장은 나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비서실과의 통화 기록, 이메일, 결제 문서를 제시했습니다. 회장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회장은 결국 아들을 보호하고 싶었다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검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르셨다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지워버리고도 몰랐다고 하십니까?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방청객 중 일부는 눈물을 흘렸고 미정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재판장은 최종 심리를 마치고 선고 기일을 잡았습니다. 몇 주 뒤 선고 공판이 열리자 법정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진성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또한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했습니다.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진호는 아들의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피해자의 기록을 삭제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비서실 관계자들은 각각 징역 3년에서 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김진성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김진호 회장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권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했던 그들이 결국 법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영주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수의 쾌감보다는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영만과 미정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4년간의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백동그룹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회장이 구속되며 경영 공백이 생겼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재벌가의 횡포, 권력의 몰락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영준과 그의 가족에게 중요한 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준은 공식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삭제됐던 기록도 모두 복구됐습니다. 더 이상 영준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그가 무고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부는 영준에게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보상금도 책정됐지만 영준은 그것으로 4년의 세월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영준은 집으로 돌아와 부모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려한 복수도 과장된 성공도 없었습니다. 단지 작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이 만든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고 영주는 국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이 맛 4년 동안 정말 그리웠어요. 미정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매일 해줄게. 영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 일 그만하셔도 돼요. 제가 일할게요. 영만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라. 내 몸부터 추스르고.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며칠 뒤 한상민 변호사가 영준을 찾아왔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일할 생각 없으십니까? 영준은 놀랐습니다. 저는 법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요. 한상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당신처럼 억울함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주는 며칠간의 고민 끝에 한상민에게 전화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더 생기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한상민은 기뻐하며 환영했습니다. 영주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서류 작업부터 시작했지만 조금씩 법을 배워갔습니다. 밤에는 도서관에 가서 법률 서적을 읽었습니다. 한때 포기했던 공부를 이제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영주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권력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곳 없는 사람들, 돈이 없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 영주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겪은 일이 결코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상민은 영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니까요. 어느 날 영주는 사고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4년 전 그날 밤 김진성에게 치인 그 사람은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주는 유족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진실이 더 빨리 밝혀졌을 텐데 죄송합니다. 유족은 영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영준은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라도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영준이 석방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영준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고 미정의 건강도 회복됐습니다. 영만은 다시 사설조사 일을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봄날 세 사람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미정은 벚꽃을 보며 말했습니다. 참 예쁘다. 영주는 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년에도 함께 보러 와요. 영만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함께 보자. 세 사람은 벚꽃 아래서 4년 만에 되찾은 평범한 일상 속에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영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4년간 빼앗겼던 이름, 최영준. 이제 그 이름은 죄인의 이름이 아니라 다시 사람의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최영준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평범한 하루 영준은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옆방에서는 부모님이 TV를 보며 웃고 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지만 이 가족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가족은 그 죄인의 이름을 다시 사람의 이름으로 돌려놓습니다. 최영준은 4년을 잃었지만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이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